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마음이 자라는 교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겨울방학에 대한 아이들의 기대가 클 텐데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겨울방학 체험 5가지를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농촌 체험입니다. 예. 겨울에는 무슨 농촌 체험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겨울철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농장 체험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네, 바로 딸기 수확 체험인데요. 이게 난방을 갖춘 시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전혀 춥지도 않고 이제는 딸기 제철이 봄이 아니라 겨울로 바뀐 지 또 오래됐죠. 지금도 많이 나와요. 네. 이제 수확도 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익은 딸기를 이렇게 따먹는 체험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돼.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직접 딴 딸기로 딸기잼도 만들 수 있고요. 딸기 체험 농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예. 유의하실 점은 농장마다 이제 딸기 익는 상태에 따라 운영 방식 및 운영 시기가 다르니까요. 꼭 미리 전화해 보시고 예약한 후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딸기 체험 농장이 의외로 수도권 지역에 정말 많이 있고요. 양수리나 용인, 파주 지역에는 제법 체계적이고 큰 농장들도 많습니다. 다른 지방 지역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 딸기 체험, 전북 딸기 체험 이렇게 지역을 붙여서 검색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보호자들이 더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겨울방학이면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네. 체험도 하면서 먹을 수도 있는 일석이조 이런 체험인데 이런 거 더 없습니까? 네, 더 있습니다. 치즈 및 피자 만들기 체험입니다. 예. 우유에서 치즈가 되는 과정을 아이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데요. 치즈 만들기 체험도 해보고 또 먹어보고 그 만든 치즈를 이용해서 피자를 직접 또 만듭니다. 본인이 만든 피자로 거기서 점심도 먹고요. 와. 예,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으로 대표적으로 임실 치즈 마을이 있고요. 전북 임실 치즈 마을 말고도 수도권에는 파주 치즈 스쿨, 인천 치즈 스쿨 이렇게 예약하시고 가족 단위로 가능합니다.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쫙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재미있어 하고요. 피자에 직접 토핑하면서 자신만의 피자도 만듭니다. 저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고학년 아이들도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도 사전 예약을 해야 가능하고요.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체험했으니까 네. 경험도 하면서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도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여름보다 겨울에 적격이면서 이제 지구과학 관련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체험이 있는데요. 바로 별자리 관측입니다. 별자리 관측. 네, 별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날씨가 차고 건조할수록 대기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관측소를 방문해서 별자리 관측을 권해드립니다. 밤에 가야 되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단 밤에 이제 야외 관측돔에서 천체 관측 망원경으로 보려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야 하고요. 그래야겠어요. 토성처럼 띠를 두른 행성을 망원경으로 직접 보면 아이들 입에서 와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어디 가면 이거 볼 수 있나요? 국립과천과학관 천체 관측소를 권해드리고요. 최소 참가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는 앞서서 선착순으로 예매를 하셔야 돼요. 그 밖에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조경철 천문대,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중미산 천문대도 추천드립니다. 경북 영양군에 있는 반딧불이 천문대는 가족 단위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디 이제 가는 거 좀 기회를 만들기가 쉽진 않은데 네. 이왕 가는 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또 흥미롭고 인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동굴 체험이 있습니다. 이 동굴 체험은 여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사실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겨울엔 또 따뜻하죠, 동굴이. 네, 특히 소개해드릴 곳은 광명동굴입니다. 1912년 일제가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시흥광산을 72년 폐강 이후 새우젓 창고로 이용하던 걸 광명시가 매입해서 관광명소로 바꾼 곳인데요. 생생한 역사 교육도 되고 또 동굴이란 특성상 암석 및 지질 관련 공부도 됩니다. 그 밖에도 볼거리가 정말 많고요. 광명동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자지도가 있는데요. 방문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전자지도로 동굴 이곳저곳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 설명도 잘 나와 있어서 네. 이제 사전 배경 지식을 얻고 직접 가보는 걸 추천하고요. 광명 시민이면 입장료가 반값이고 다자녀 가정 이제 3명 이상이면 가족 구성원 모두 입장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예. 저녁 6시까지 운영이지만 마지막 입장은 5시로 제한되니까요. 여유 있게 가시는 것이 좋고 특히 어른들에게는 와인 동굴에 가서 시음도 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과 함께 갈 만한 곳 이런 데는 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다고 하던데 네. 어디 가실까요? 서울 지역 미취학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추천드리면 서울 상상나라가 있습니다. 보호자와 28개월 이상의 영유아가 함께 요리를 배우면서 체험하는 영유아 요리학교도 운영하고요. 4세에서 7세 사이 아이들이 활동하고 만들어보는 정말 다양한 체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소리예술, 빵, 파이, 머핀, 피자 만들기, 5세에서 7세 요리학교, 뭐 사진 체험, 동물 움직임 체험, 유물 속 동물 이야기, 지붕기를 이용한 소리 체험 등등 또 기획 전시가 있어서요. 다양한 견학 볼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다 한 군데서 할 수가 있다고요? 네, 서울 상상나라라는 곳이고요. 네. 또 여기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 바로 옆에 있어서요. 상상나라 체험을 마치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동물들도 보면 하루 일정을 알차고 꽉 차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상상나라에. 네. 중고나라 정도만 알지 모르는데 겨울방학 중에 공부해야지 체험 다닐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부와 체험 어떻게 조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매일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학습량 및 학습 능력이 누적돼서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방학 중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특별한 경험이 되는 체험을 곁들이면 아이들이 이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연결점을 만들어 줍니다. 네. 겨울방학이니까 그냥 뭐 눈썰매장 한번 다녀오면 됐지 이제 정도로는 아이들의 사고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주기에 부족해요. 네. 볼거리, 생각할 거리, 만들고 체험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을 때 정말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고요. 학기 중에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이런 체험들을 할 여력이 없죠. 초등 긴 겨울방학 동안 체험한 만큼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많은 체험 기회를 주면은 좋을 텐데 근데 또 막상 어디 가자고 하면은 의외로 싫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만사 다 귀찮다고 그냥 집에만 있다고 네, 사실 게임만 하고 싶다고 하는 맞아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겨울방학 때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으면 사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제 고학년 아이들은 그저 1년 내내 뭐 놀이동산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나마 뭐 과학관 가볼래, 미술관 가볼래, 박물관 가볼래 이렇게 물어보지만 결론은 대부분 싫다고 합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너 1교시 수학할래, 뭐 과학할래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묻지 마시고요. 예. 그냥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일은 아니면 뭐 다음 주 일요일은 강화도에 있는 옥토키 우주센터에 가볼 거야. 네. 이렇게 미리 언지해 주시고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가 어디지 하고 사전에 좀 찾아보기도 할 겁니다. 예. 각자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곳부터 워밍업이라 생각하시고 미리 계획하고 정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체험을 하면 되고요. 그렇군요. 방학 중에 하는 체험 학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요? 예, 체험학습의 장점은 강렬해서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강한 동기 유발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겨울방학 중 체험을 적극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도전적 기질을 일깨우는데 이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일상에서 늘 하던 걸 반복하는 과정은 근면성은 높일 수 있으나 도전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네. 새로운 걸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그 체험 자체가 이제 도전이 되고요.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건 별 효용이 없고요. 정작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것으로 대신 해줄 수가 있고요. 자녀와 함께 체험 학습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예, 꼭 유의하실 점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체험학습은 말 그대로 체험이 중심입니다. 이게 잘 못해도 돼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 피자를 만들 때 또 잼을 만들 때 이렇게 서툴고 막 흘리고 모양도 예쁘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야 하고 잘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옆에서 그런 시선으로 지켜보시면 아이들이 결국 그런 도전들을 회피하게 돼요. 체험만 해보는 것도 충분하다는 생각 꼭 가지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아이 체험이 우선이지 엄마 아빠 체험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이가 하는 게 답답하고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서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엄마가 먼저 해버리고요. 이제 아버님들은 마치 아이들처럼 자기가 재밌어서 막 빠져드셔가지고 자기 체험하고 있어. 아빠 체험하고 있어.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는 없고 아빠가 이제 아이가 돼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만들기 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는데 뭐 엄마든 아빠든 아이가 직접 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체험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도가 아니라 행복도입니다. 이제 행복도를 높이려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체험을 계획하면서 어떤 기대감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여유를 갖고 사진도 좀 찍고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체험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번 온 김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마치 본전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하시면 결국 아이들에게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체험하면서 행복감을 높이려면 너무 많은 걸 하려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은 말 그대로 체험이 중요하다. 잘 못해도 된다. 두 번째, 아이 체험이 우선이지 부모 체험이 아니다. 네. 체험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도가 아니라 행복도다. 이 내용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여진 어린이가 부르는 탄일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매거진 생활법률 법무법인 동인 강민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법률 용어를 통해서 좀 법원과 소송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뉴스 보다 보면 뭐 변론 절차, 공판 기일, 구속 적부심 발음도 어려운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을 이참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크게 민사재판 절차와 형사재판 절차로 나뉘는데요. 네. 쉽게 민사재판은 돈을 달라는 절차고 형사재판은 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은 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재기를 당한 피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재판부를 상대로 받을 돈이 있다 없다를 다투게 되는데 예. 재판이 열리는 기일을 변론기일이라고 하고 재판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려는 절차라서 범죄 피해자라 하더라도 직접 재판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당사자가 되어 피고인을 상대로 다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고소나 고발을 통해 수사를 촉구할 수 있을 뿐이고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기소가 되면 법원이 검찰과 피고인을 당사자로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형사재판기일을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면 제 몇 차 공판기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민사는 변론기일이고 네. 형사는 공판기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피의자, 피고인 이런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와 피고인은 기소 전후,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전후로 명칭이 바뀌는 것인데요.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부르고 법원에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재판하면 보통 이제 민사 재판 이제 뭐 민간에는 많은데 네. 민사 재판 절차와 형사 재판 절차는 아예 목적과 대상이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판이지만 차이가 굉장히 명확한데요. 외부에서는 자세히 알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종종 오류가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면 형사재판 절차인데 민사법정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정 자체가 다른가요? 네, 법정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고소장을 작성하는 화면이 네.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상담할 때도 오신 분께서 나는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데 형사 고소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내고 싶다. 예.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예.
난 저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동시에 뭔가 사기꾼이 있어서 내가 돈도 받고 처벌도 받고 싶게 하고 네. 싶으면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보통 같은 사건에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면 민사소송에서는 아무래도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를 한 사람은 고소인으로서 수사 절차에 참여하다가 법원에 기소된 순간부터는 당사자에서 배제가 되고 다만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그때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도만 이제 재판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게 형사 절차는 어디까지나 이제 국가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형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진술은 계속해서 듣고 피고인 얼굴도 매 재판마다 보게 되는데 막상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야 한 번 정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고 막 피해자가 열심히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게 아니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피해자한테 좀 공감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기꾼의 목소리는 계속 듣는데 사기 네. 피해자의 목소리는 들을 정작 길이 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법정에 판사가 한 명이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세 명이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판사 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게 보통 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크게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로 나뉘는데요. 합의부가 말씀하신 3명 이상의 판사, 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느냐에 따라 판사 수가 달라지는 거죠. 예. 사건이 어디로 배당될지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해두고 있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소가,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가액을 기준으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 그러니까 3명의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고 5억 원 이하인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1명의 판사가 심리를 합니다. 예. 또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좀 간이하게 소송을 받고 판결문에 이유도 안 써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요. 단독이냐 합의냐 기준이 5억이라면 꽤 높네요. 맞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2억 원 초과이기만 하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했었는데요. 예. 올 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5억 원 이상을 청구해야만 합의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올해부터 바뀐 거네요. 네, 예. 바뀐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했는데 사실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은 아무래도 판사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결론이 좀 많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의부 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5억 원 이상을 청구해야만 합의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 사실상 이제 개인 간의 어떤 금전 다툼이나 뭔가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합의부의 재판을 받기가 좀 그러겠네요. 어려워진 것 예. 같아요. 예. 좀 아쉬운 개정입니다. 재판이 2심, 3심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2심은 고등법원에 가고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그렇게 많은데요. 하는데 예.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이 단독재판부에서 진행이 됐으면 2심은 고등법원을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지방법원 내에 있는 합의부 중에서 이제 항소심 합의부로 가게 돼서 예. 고등법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심을 합의부에서 한 중요 사건만 고등법원으로 2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최근에 소가가 갑자기 5억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아직 한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단독 재판 사건은 2심도 고등법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형사 사건도 비슷하게 무거운 사건, 중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하고 좀 경미한 사건은 단독부로 가고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적용을 한 범죄가 있을 텐데요. 그 범죄의 법정형,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제일 짧은 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면 보통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고 예. 그보다 경미하면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민사와 형사는 재판 그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의 모습도 이제 민사와 형사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예. 민사법정은 들어가면 정면에 판사님이 앉아 계시고 이제 양 옆에 마주보는 자리에 원고가 피고가 나란히 앉아서 변론을 합니다. 예. 근데 반면에 형사법정은 들어가면 정면에 판사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왼쪽에는 검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들도 재판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석 옆에 작은 방이 있는데요. 구속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오면 그 방에서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예. 자기 재판 예. 차례가 되면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재판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구속 피고인들이 도주를 하려고 한다거나 좀 난폭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기도 하고 실제 그런 적도 있어서 형사법정은 굉장히 엄중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경위분들이 좀 단속도 많이 하고 소란을 피우면 퇴정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는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좀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하여야 하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는 쉽게 말해서 구속 수사를 할 것인지를 여부하는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구속영장이 아직 발부되기 전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서 영장을 발부할지를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 절차를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고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구속 적부심은 이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 그러니까 구속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너무 억울하게 구속되었다 하면 직접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법원이 기일을 열어서 신문한 뒤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그냥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법원이 뭐 돈을 내라던가 이런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풀어주기도 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기각하여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 그 보석금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내부적인 기준, 뭐 예. 피고인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소송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이제 비용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이고 뭐 소송 과정에서 또 이제 계속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피해를 입거나 돈을 떼인 입장에서는 뭐 피해를 입은 것만도 억울한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거 전체 다 이기면 이제 배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쵸,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도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형사 고소를 하거나 형사 피해자로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는 비용은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수행하는 데 들어간 소송 비용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이런 주문이 명시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원고가 전부 승소를 했다 예. 하면 소송 비용은 피고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전부 부담을 하도록 예. 되어 있고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에 반 정도가 인용이 되었다 하면 소송 비용의 2분의 1을 각자 부담하라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이라고 하면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 성전료 같은 걸 포함해서 뭐 증례 대한 여비, 감정 비용, 변호사 보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제 천차만별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금액을 전부 인정해 줄 수는 없고요. 예. 아예 법에서 관련 규칙을 만들어서 속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송 가액이 300만 원까지는 한 3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1억 원 정도를 청구할 때는 한 740만 원 정도 인정이 된다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형사 고소는 피의자가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점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매거진 생활법률 법무법인 동인의 강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